1955년 4월 19일 영국 프린스턴의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그러자 똑똑한 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어제 아인슈타인이 죽었어요. 인류 최고의 과학자로 손꼽히는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조용한 한 남학생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저희 아빠가 아인슈타인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프린스턴 병원의 병리학자였던 토머스 하비의 아들이었는데요. 토머스 하비는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후 부검을 담당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토머스 하비라는 부검의가 아인슈타인과 유족의 허락도 없이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친 겁니다. 하비는 이 뇌가 과학적으로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뇌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기 마음에 드는 과학자들한테 뇌를 조각조각 떼서 연구용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아인슈타인의 뇌를 갖고 다닙니다. 너무 그로테스크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후에 뇌를 도둑맞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뇌가 설명해 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외형만 보고 이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생전에 그가 남긴 말이 더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나는 적절한 답을 찾기 전에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랑 다르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보기보다 노력형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죠. 노력하는 천재, 아인슈타인이 오늘의 첫 번째 과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군대 문제로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나중에 스위스 시민권을 얻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를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에도 스위스 국적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공대를 다니는데 워낙 마이웨이여서 교수님들한테 찍힙니다. 그래서 학계에 남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아인슈타인은 23세 특허국 직원이 되는데요. 주로 시계에 대한 특허를 심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일하면서 틈틈이 개인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3년 후인 1905년 한 해 동안 논문을 무려 7편이나 발표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중에 4편이 아인슈타인을 싫어했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논문이었습니다. 바로 특수상승 이론,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광양자 가설, 분자와 원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지지한 브라운 운동,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 등가성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현대 물리학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논문들이라 과학사에서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아인슈타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무명의 특허국 직원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 후로 교수로 취임도 하고 1915년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과학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인슈타인에게도 숙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신 분들은 아실 이름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닐스 보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생, 닐스 보어는 1885년생입니다. 6살 차이인데요. 아인슈타인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덴마크 대표 과학자고요. 옛날 덴마크 500크론의 지폐에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어는 양자역학의 토대를 닦은 사람입니다. 양자역학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물리법칙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입자 단위의 세계는 다른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밀던 학파의 수장이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학파다 해서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양자역학을 옹호했던 닐스 보어와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필연적으로 배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서로를 인정하는 선의의 라이벌 관계였는데요. 그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20년 4월 베를린에 강연을 하러 갔던 닐스 보어는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의 집에서 묵었는데요. 이때 플랑크의 소개로 아인슈타인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보어와 헤어지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살아오면서 당신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어는 이렇게 답장합니다. 당신 집까지 걸으며 나눈 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야, 이거 뭐 러브레터 아닙니까? 둘의 인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처음 만나고 2년 뒤인 1922년 12월 10일 같은 날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상을 받기 전에 둘은 또 한 번 애틋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보어의 편지입니다. 선생님의 엄청난 업적에 비하면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노벨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저보다 먼저 상을 받을까 두려웠다는 부분이 특히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관계였던 두 사람은 그로부터 5년 뒤 과학사의 길이 남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대결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양자가 뭘까요?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어떤 양이 정해진 알갱이 같은 녀석이고요.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야, 너 몇 층 사니? 저 7.5층 사는데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게 바로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그럼 역학은 뭘까요? 역학은 물체 운동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친 양자역학은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즉 미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이 그럼 왜 필요하냐?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에서 통용되던 물리 법칙이 거기선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양자역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데요. 독일의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달리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이 두 가지 모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요.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야구공 사진을 찍고 싶은 상황이에요. 셔터 스피드를 정말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야구공이 딱 찍힙니다. 하지만 야구공의 위치는 정확하게 찍히는데 얘가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야구공이 너무 흔들리니까 정확한 야구공의 위치를 찍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진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공이 날아가는지를 모르게 되고 공이 날아가는 속도를 알 수 있게 찍으면 정확한 공의 위치를 찍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아주 쉽게 비유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측정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면 정확한 에너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입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짧은 순간 0.00001초 동안 훔쳤다가 다시 돌려놨어. 이러면 은행은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 깨진 것 같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결국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시 세계를 정확히 관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관측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다 해서 불확정성 원리를 주장한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봤으면 이제 본격적인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7년 10월에 벨기에에서 제5차 솔베이 회의가 열립니다. 솔베이 회의는 벨기에 유명한 화학 기업을 세운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과학 발전을 위해 만든 학회입니다. 이때가 5번째로 열렸던 회의인 거죠. 이 회의는 여러모로 유명한데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17명이나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 대해 5일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회의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논쟁은 두 학파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어는 미시 세계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오직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불확정성 원리에 기반한 코펜하겐 학파였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고전 역학파였습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과 보어는 왜 논쟁을 벌였을까요? 닐스 보어는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에 따라 우리는 미시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다만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을 하는 순간에 하나의 결과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 상자 속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기 전까지 전자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전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상태, 이런 걸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자를 까보기 전까지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까보는 순간, 즉 관측하는 순간 전자는 어떤 한 지점에 있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죠? 현실에 이런 건 없잖아요. 응? 내가 상자 안에 공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내가 상자를 열어봤을 때 정해진다?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에서 공은 원래 거기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첩이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 당시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꽤 됐습니다.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도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 하늘 위에 달이 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달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눈으로 봐야지만 달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좀 더 공감이 되시죠? 여기에 보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을 관측하지 않았다면 달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달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달을 관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들어보니까 말이 되죠? 이게 대체 과학 토론인지 철학 토론인지 굉장히 심오해집니다. 둘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토론을 합니다. 아침마다 아인슈타인이 야, 양자역학 이상하다, 이러면서 문제를 내면 저녁에 보어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들고 와요. 결국 이 싸움 어떻게 끝나느냐? 5차 솔베이 회의는 보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보어가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만든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랑도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밤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슈레딩거가 몸살로 알아누운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토론을 그만하겠죠. 하지만 보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슈레딩거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병간호하러 온 척하면서 계속 슈레딩거야, 너 주장해, 이런 어점이 있다, 정신이 드니? 열은 좀 내렸니? 잠깐 일어나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견해가 다른데 이렇게까지 한다.
완전 질리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집요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포기하지 않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한테도 안 밀렸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인슈타인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어한테 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년 뒤인 1930년에도 6차 솔베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무려 3년간 칼을 갈았죠. 아인슈타인은 이번엔 코펜하겐 학파의 불확정성 원리를 반드시 깨부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인슈타인이 쪼잔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반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어떤 인과나 필연이 아니라 확률이나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걱정했어요. 양자역학이 맞다면 그야말로 물리학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방어를 했던 겁니다. 야, 모든 게 우연이야, 그냥 확률이야, 이게 싫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려고 뭘 했을까요? 상자 속의 시계라는 사고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상자 오른쪽 면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창문으로 구멍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시계는 창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창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죠. 그리고 상자의 윗부분은 아주 민감한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엔 무게추가 달려 있습니다. 용수철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상자의 질량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질량 변화는 박스에 달린 눈금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상자 속에 빛 입자, 즉 광자를 한 개만 넣은 다음에 상자의 무게를 잽니다. 그 다음에 상자 속의 광자 하나가 빠져나올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창문을 열었다 닫습니다. 창문이 열려있던 시간은 상자 속의 시계가 잽니다. 그 다음 광자 하나가 빠져나가서 비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잽니다. 그럼 광자 한 개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상자가 전보다 가벼워졌겠죠. 그럼 광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는 것도 쉽게 가능하겠죠.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을 통해서 광자 한 개의 질량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만든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라는 시계에 대입해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간을 쟀으니까 광자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뭐다? 입자가 움직인 시간과 방출된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정성 원리를 완전히 반박한 겁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코펜하겐 학파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설명 중 보어가 이것도 바로 반박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다른 물리학자들을 붙잡고 보어가 이거 어떻게 반박해야 되냐, 이거 못하면 양자건 끝장난다, 야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 실험의 논리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다른 과학자들도 반박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요한 보어 선생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학회 중에 무려 12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반박할 논리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어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 썼던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 중력이 강한 행성에 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죠. 그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측자 기준으로 중력이 약하면 시간은 빠르게 가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상자 속의 시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처음에 상자에서 광자가 한 개 나가면 상자의 전체 질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바뀌게 되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쳐도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에 불확정성 원리가 충족되는 거죠. 야, 여러분, 아인슈타인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상대성 이론으로 반박을 하니까 여기서 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두 번에 걸친 솔베이 회의에서의 논쟁은 보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솔베이 회의에 패배에 굴하지 않고 또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안 하고 뜻이 맞는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 보리스 포돌스키와 네이선 로젠과 함께 연구해서 논문을 낸 거예요. 이 논문은 EPR 역설이라고 불리는데요. EPR은 이 세 명의 이름에서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겁니다. 6차 솔베이 회의가 끝나고 5년이 흐른 뒤인 1935년에 출판한 논문이었죠. 이 논문에선 양자역학에 나오는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는데요. 뉴스에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나올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양자 얽힘이 뭐냐? 한 번 상호작용을 했던 두 입자가, 이게 중요해요. 상호작용이 있었던 입자끼리 얽히는 겁니다. 이 입자들이 서로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이상한 현상이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쌍둥이가 동시에 무언가 관련된 것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닐스 보어가 믿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이 양자 얽힘은 한쪽의 상태가 관측이 되면 다른 한쪽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싶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개의 숫자가 각각의 상자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은 10입니다. 아시겠죠?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속을 볼 수 없는 상자예요. 자, 이제 두 상자 중에 하나를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상자를 우리 PD님이 가져갑니다. 이제 이 상자를 가진 PD님은 서울에 계시고요. 저는 이 상자를 갖고 아주 멀리 우주로 갈 겁니다. 한 10광년 떨어진 행성까지 갔다고 쳐요. 제가 먼저 우주에서 이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쪽지, 상자를 열어 쪽지를 봤어. 그 쪽지에 2가 써 있습니다. 우리 PD님 상자에 쪽지 몇 써 있습니까? 8입니다. 왜냐? 두 쪽지의 합은 10이니까. 내가 쪽지를 보는 순간 PD님의 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2, 8, 5, 5, 9면 1이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내 쪽지만 봐서 PD님의 쪽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두 쪽지의 숫자의 합은 10이라는 어떤 연결이, 어떤 얽힘이 돼 있으니까. 양자역학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리처드 파인만도 이 세상의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아인슈타인도 당연히 양자 얽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궤도가 우주에서 상자를 연 순간 10광년이나 떨어진 서울에 있는 상자 속 숫자가 정해졌다? 그럼 이거는 빛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의 특수상승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리 있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 국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요. 국소성이란 건 물리학에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영역의 입자는 서로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전달되는 정보나 영향은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근거들로 아인슈타인은 보어의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미시세계는 어떻게 설명하냐? 했더니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시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규칙을 더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숨은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과학이 아직 덜 밝혀낸 게 있을 뿐이지 그게 양자역학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번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두 사람 모두 이론과 사고 실험을 기반으로 논쟁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 실험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니 답답하시죠? 도대체 이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싸움이 끝나긴 하는 건가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 끝이 나긴 납니다. 몇십 년간 둘의 이론을 증명해 보겠다고 뛰어든 실험 물리학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존 벨이었습니다. 벨은 아인슈타인이 맞기를 바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64년 벨의 부등식이라는 수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죠? 이 수식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숨은 변수가 존재하면 그 변수가 만족해야 할 조건을 표현한 건데요. 이 식이 실제로 성립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승리, 성립하지 않는다면 닐스 보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벨도 이 식을 만족하는 실험을 성공해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벨의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험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82년에 드디어 알랭 아스페라는 과학자가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EPR 역설이 틀렸고 보호학파 해석이 현재로서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팀들이 했던 실험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논쟁이 보호의 승리로 끝이 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세상을 떠난 후에 최종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생각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와 이해 못했다의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된 와중에 최종적으로 이해 못했다로 결론이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과학자들한테도 양자역학이 어렵습니다. 양자 얽힘이 있는 건 실험적으로 맞지만 그게 왜 그런지 원리까지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양자역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 실험에 성공한 알랭 아스페가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으니까 거의 100년간 양자역학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짧은 시간 동안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대결을 살펴봤는데요. 이 자강두천의 대결은 과학계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먼저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지금 보어가 주장했던 것들이 현대 과학에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특히 양자 얽힘 같은 경우에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같은 걸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둘의 논쟁은 물리학이 철학적인 질문을 외면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실제, 리얼리티,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이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든 말든 실제하고 우리의 관측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관측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EPR 논문이 나왔던 1930년쯤부터는 주류 학계와 멀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양자역학이 대세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집쟁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수년의 논쟁을 거치고 나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사이는 틀어졌을까요? 아인슈타인이 환갑 무렵에 둘이 만났는데 아인슈타인 반응이 싸했다고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과학사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이미 너무나 큰 존재였습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반대가 내 관념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평했고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에도
마치 아인슈타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와 논쟁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54년 보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며 자기가 현재 믿는 것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그만큼 보어가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과학계에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서로를 리스펙했던 두 사람, 굉장히 멋진 라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법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듯했던 양자역학이 정설로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현대 과학의 근간을 이루기까지, 그 바탕에는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록 논쟁에서는 보어가 이겼지만 물리학 발전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과학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과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